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장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도가 사상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진 인물이자 노자의 사상을 이은 인물로 장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합쳐 노장사상 혹은 노장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장자는 공자, 노자와 같이 인물을 칭하는 동시에 책 장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책 장자는 내편이 7편, 외편이 15편, 자편이 11편으로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도를 깊이 탐구했다는 점에서 노자와 공통점이 있어 노자의 계승자라고 보는데요. 책 장자는 노자의 도덕경과 함께 도가 사상의 핵심 고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장자의 전기에 따르면 장자의 이름은 주이고 자는 자휴로 중국의 전국시대 인물로서 공자보다는 150여 년 정도 후에 맹자와는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다만 생애에 대해서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텍스트로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국가가 도교를 부흥시키면서 장자 역시 중요한 인물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장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일에 빗대어 이해하게 하는 우원 형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편을 보통 순수한 장자 사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외편과 자편은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장자의 사상을 제자들이 다시 부연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내편 7편 중 소요유편과 재물론 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요유는 자유롭게 논의는 모습, 어슬렁어슬렁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세계에서 논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구분하는 마음, 삶과 죽음을 의식하는 마음 등 우리 스스로 만든 개념과 가치 속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장자는 작은 것과 큰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넘나드는 스케일과 상상력으로 우리가 지닌 속박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재물론 편은 모든 사물은 한결같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론 편에는 유명한 우화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조삼모사 원숭이의 일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는 말에 원숭이들이 화를 내죠.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아침 혹은 저녁이라는 순간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와 이득이 있지만 하루 혹은 그 이상의 큰 시점에서 보면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재물론에서는 좁고 자기중심적인 사유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한결같은 관점에서 만물을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사유의 경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장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책이기도 한데요. 저와 함께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책은 곤이라는 한 물고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북극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곤의 길이가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곤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봉이라 하는데 봉의 길이도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았습니다. 봉은 바다 위에 태풍이 불 때 비로소 남극의 바다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남극 바다란 바로 하늘의
연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텍스트 장자 속에는 이렇게 몇천 리, 즉 수천 킬로미터의 거대한 스케일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지랑이와 원쥐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초월적인 배치를 통해 장자는 크고 작은 것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자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점과 스케일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전투신에서 바닥이 천장이 되고 벽이 바닥이 되는 것과 같이 종횡무진 우리를 여기저기로 옮겨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정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제약과 장애를 모두 벗어나 물고기가 새가 되고 새가 구름이 되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은 한결같음을 말하는 제물론 편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연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이를 알게 되면 만물과 일체가 되는 무의자연의 이상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자 제물론의 첫 이야기에는 오상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는 나를 의미하고 상은 상을 치른다라고 할 때의 상이며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역시 나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장례지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오상아는 나라는 존재를 잊은 무아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제물론 마지막 편에는 텍스트 장자에서 가장 유명한 나비의 꿈, 한자로 호전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장자는 나비가 되어 신나게 훨훨 날아다녔는데 자신이 장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분명히 장자라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요?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을 연상시키는 이 이야기는 그보다 2000년도 더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인식에 대한 의문을 장자의 상상력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실과 꿈, 삶과 죽음 등의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장자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사람인지 나비인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떤 개념에 구속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장자는 제물편에서 자아의 구속과 상대적 가치의 대립을 넘어선 경지, 오상아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이 자리 잡으면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늘 자기의 생각을 투사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어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장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텍스트 장자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아쉽지만 끝으로 4편의 마지막 편, 응제왕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제왕이 등장합니다. 남해의 제왕 이름은 숙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셋이 중앙의 제왕인 혼돈의 땅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혼돈은 숫과 홀을 아주 잘 대접해 주었고 숫과 홀은 혼돈에게 감사하며 어떻게 은덕을 갚을지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은 혼돈이 사람들과 다르게 몸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코로 숨 쉬는데 혼돈은 하나도 없으니 혼돈에게 7 구멍을 뚫어줘야겠다고 숫과 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어줬는데 마지막 7번째 날 혼돈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죠. 혼돈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인위를 더하면 더 이상 자연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즉, 자연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거 하나만 조금만 바꾸면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본질은 변하기 십상이고 경우에 따라선 그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자가 말했던 무위, 즉 하지 않음이 가장 좋은 정치이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담긴 행위가 다른 이의 본성이나 자연스러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